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후서입니다. 자, 오늘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험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출제됐다 하는 것이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 평가입니다. 물론 부동산 공법도 평상시보다는 좀 어렵게 났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이고, 아까 시험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뜨는 거 보니까 제 시험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의 항의도 올라온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다 어려웠다. 정지훈 교수님께서 부동산 중개사법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물론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그거 쉬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 나머지 과목은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부동산 공법도 어떻게 시험이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오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고 있고 그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어렵게 나는 걸까? 평상시에 공부하지 아니한 파트, 공부하지 아니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더라도 평상시 나는 데서 시험 문제가 나면 아무리 깊이 들어가더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 그동안 시험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문제에서 나지 않았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면 당연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부 안 한 파트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에서도 입지규제 최수구역 작년에 지문으로 딱 하나 났었습니다. 올해는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났죠. 또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관한 건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출제됐고, 주택법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거 이거는 한 번도 나지 않았었고, 또 건축법에서 범죄 예방 기준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잡다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책에서 웬만한 책에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지문 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5개 지문 중에서 보이는데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는 모르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세부적인 지문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르는 지문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뭐가 온다?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각하다 보면 막상 정답인 지문에 딱 도달했는데도 그 정답인 지문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이미 앞에 있는 모르는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이미 멘붕 상태가 왔기 때문에 아는 문장이 왔는데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미쳐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답을 또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맨날 보던 건데도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언제 보이죠?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해설 강의 들으면서 또 나중에 책을 한번 톡 내가 왜 이렇게 못 봤지 한번 읽어보면 그제서야 맞아, 이걸 내가 공부했던 건데 왜 틀렸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건축법 같은 데서 옛날에도 응용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특히 응용 문제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신고 대상이다 하라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가? 줄줄줄줄 외우면 되잖아요. 그걸 더 응용해서 더 깊이 있게 시험 문제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대단히 혼동되는 그런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책을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네, 공부량이 사실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합격자를 좀 줄이자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장론면허로 들어간 게 30만 장 이상이 장론면허라고 하죠. 합격해가지고 그냥 써먹지 않고 있는 거. 그럼 실제로 써먹고 있는 건 약 12만 명 정도만 써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9만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의 12만 명 가까이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것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신 중개사 협회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죠? 합격생 좀 줄여달라 이겁니다. 지금 조금만 뽑아달라입니다. 그게 아우성입니다. 자기들이 붙을 때는 시험 볼 때는 많이 뽑아달라고 그래놓고 사람이 또 붙고 나니까 또 많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줄여달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꾸 많은 인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난이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더 높아지는 것만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공부량을 더 많이 합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공부량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흐름이 뭐냐면
어떻게 조금 알팍한 것만 봐가지고 시험 붙는 방법이 없을까? 요령을 갖다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얄팍한 거 가지고 그냥 공부해서 어떻게 좀 한번 그냥 커트랩만 넘어가면 되니까 살짝 붙으면 안 될까? 60점만 넘어서 붙으면 안 될까?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공부는 로얄 로드라는 게 없습니다.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뭐죠? 그냥 꾸준히 우직하게 그냥 내가 이것까지는 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시험에 붙을 수 있지. 얄팍하게 공부하려고 해가지고는 지금은 갈수록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 공부하는 연수가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3년, 4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조금 공부하는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 경향의 자꾸 변화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고 이 두꺼운 기본서를 다 보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서 갖고 어느 정도 좀 보시고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통상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근데 이 요약집이 몇 페이지더냐? 옛날에는 상당히 이게 한 25회 정도 볼 때까지는요. 그냥 150페이지짜리 요약집만 봐도 공부하는데 부동산공법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깊어지면서 그거 갖고는 시험 공부하는데 대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0페이지를 200페이지로 썼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220페이지로 늘렸다. 그래도 안 되겠다. 250페이지까지 늘렸다가 작년까지는 250페이지, 올해는 277페이지까지 요약집이 늘어났습니다. 요약집을 이렇게 두껍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교수님, 그게 요약집입니까? 소기본서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27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이건 요약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소기본서에 답죠.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같이 여러분들이 체감도가 매우 높은 올해 시험에서는 부동산공법 여기에 몇 문제가 들어있다냐? 예, 제가 아까 쭉 답을 보면서 문제 풀면서 이게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다 확실히 페이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정답으로 들어있는 게 딱 29문제 들어있습니다. 30개는 될 줄 알았는데 29문제. 작년에는 32개가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29개가 이 속에 정답으로 들어있는 거. 지문까지 포함하는 거라면 한 35개 정도는 여기 지문까지 들어있는 거고 사실은 29개가 정답으로 있는 지문이 다 요약집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 270페이지 정도는 이런 정도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야 시험에 대비가 되지 그냥 얄팍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이런 거 갖고는 앞으로는 공법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이제 간단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해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간단한 정답 위주로 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경향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공법 41번 문제인데 이거는 A형 기준이 아니라 B형 기준으로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건 따로 여러분들이 A형을 보신 분들은 따로 그 문제를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됐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좀 축소판인데 이 한 페이지 내에서 문제가 A형하고 B형하고가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페이지에 A형하고 B형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만약 A형을 보시는 분은 이 속에 그 문제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다른 페이지 보시 마시고 그 페이지 내에서만 문제를 찾으면 아마 그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그때 틀린 것. 자, 이건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죠?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되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그 4번.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건 요약집 16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이 정답인데 1번이나 2번 같은 내용을 읽다 보면 평상시 많이 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즉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지정하는데 그 지정한 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은 절차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걸 공인중개사가 왜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광역계획권 지정된 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변경을 요청하는 자들만 지들 행정청만 알으면 되지 공인중개사가 왜 그런 걸 외워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것도 1번 지문에 들어있습니다. 또 2번 지문 같은 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그 수립 기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왜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런 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평상시 읽어둘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거니까 뭐하죠? 생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지문 읽었더니 뭐 이게 뭐지? 무슨 절차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2번 읽었더니 이게 뭐지? 기준에 관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1번, 2번 읽으면서 뭐가 온다?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번부터 이제 바짝 긴장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그러면 읽으면서 답이 그때부터 안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정답은 4번인데도 불구하고 1번이나 2번이나 또는 5번 같은 지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혼동이 와가지고 사실은 멘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런 건 뭐 한다? 그냥 뭐지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일단 건너뛰십시오. 모르겠는데 넘어가. 아는 거 보란 얘기야. 그럼 3번 같은 지문은 평상시 많이 보고 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광역권 지정권자인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컷했던 거잖아.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건 맞는 문장이야. 근데 4번을 보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2번 같은 문제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인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를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했었죠. 그건 유학집 14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자, 43번 문제 같은 거 도시적 외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것. 이거는 유학집 60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 6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적 내에서의 지구 단위구로 완화하는 내용과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의 지구 단위구로 완화하는 내용 둘로 나눠져 있죠. 그중에 이 문제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구로 완화하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걸 틀린 걸 고르랍니다. 유학집 60페이지입니다. 정답은 3번.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예, 높이도 12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건 유학집 42페이지에 박스 속에 쭉 5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 그 5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라? 답이 안 보이는데 공부한 사람도 헷갈릴 겁니다. 몇 번이 정답이 되냐? 5번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게 틀린 겁니다. 거기 나오는 근린 재생형 이게 틀린 겁니다. 무슨 형이죠? 도시 경제 기반형이라고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국토법 시험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시험 문제입니다. 그 도시재생법에 가보면 거기서 이런 나눠지는 그 구역이 나눠지는 걸 분류하고 있는 걸 그걸 공부하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인지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이건 보지 않던 지문이니까 끝에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이거 틀렸다 저도 찍은 거지 평상시 여러분들 이걸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걸 구분한다? 그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멘붕을 오게 만든다. 그래서 이건 유학집 42페이지에 들어있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설명했었지만 5번이 그렇게 구분돼서 날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내용을 들어갈 너를 시험 문제에서 느리라 생각했지 이렇게 있는 내용 중에서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문제 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 자, 45번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요건이 있었죠. 이거는 시험 문제 100% 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건 기사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면에 나머지들은
나머지 2번 제안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나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했으니까 1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건 5분의 4 이상의 동의,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것도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되는데 그 2번이 3분의 2 이상 해가지고 그게 틀린 정답이죠. 자, 46번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건 어디서만 수립한다? 유부 용도 지역하고 보전 용도 지역에서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유부 용도 지역이 어디냐? 성장 그다음에 보전 관리 지역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럼 유부 용도 지역하고 보전 용도 지역을 빼면 뭐죠? 그때는 시가와 용도 지역이죠. 그럼 시가와 용도 지역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가와 용도 지역은 어디에 썼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게 바로 시가와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시가와 용도 지역에 들어있는 건 그 수립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정답 1번. 바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무슨 지역? 주거지역. 그래서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시가와 용도 지역이고 여기서는 이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걸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응용해가지고 답을 찾아라는 죠. 옛날에 시부회 때 그 공포의 시부회 시험 문제 나던 합격률 그때 여러분들 0.8%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험 봤었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그런 시험 같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 수준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 자, 47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하고 나왔죠. 그럼 정답은 5번. 제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 반면에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문제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8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는 요약집에는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47번은 요약집 31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이거 48번은 요약집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거는 어디서 시험 문제 났었죠? 네, 여러분들 올해 모의고사 시험 문제도 제가 냈었고 또 하나가 핵심 문제 100선 마지막 여러분들 100문제 그 하는 특강으로 했던 핵심 문제 100선 있죠? 그 핵심 문제 100선에 16번 문제 4번 지문이 요거랑 동일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건 중요하다고 요거 하나는 이 공동구와 관련돼서는 최소한 요거 내오십시오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4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는 요약집 7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4번이 정답인데 옳은 것.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때 이 수립한 걸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71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자, 50번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요거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는 그럼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는 뭐 한다 그랬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안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됐다. 그럼 그 안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만 짓는 게 아니고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거는 빼고라고 됐습니다. 요약집 그게 71, 그건 요약집이 아니고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 요약집 39페이지 박스 속에 그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뭐는 6번째 내용이 뭐더냐? 장내 시설은 빼고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6가지 건축할 수 없는 것 중에 6번째 걸 시험 문제를 내놨습니다. 6개를 다 해라는 소리잖아. 이런 시험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거다. 그냥 찍으라는 문제다.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6개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뭐 나옵니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군데가 다 나오는데 그 박스 속에 있는 거 통째로 다 해오라는 건데 이런 시험 문제 내는 걸 뭐란다?
무식한 출제위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틀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건 부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복합용도적으로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설마 그중에 6가지 중에 6번째 것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핵심 정리 백서 문제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만 설명했지 6번째까지는 설명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51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의 최단도가 다음 중 가장 큰지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건폐율,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가는 걸 시험문제로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건폐율을 여러분들이 또 외웠어야 되는데 그건 이전까지 시험문제 한 번도 안 내다가 요번에 또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은 70%까지 허용해 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원래 건폐율은 40%까지 가능하죠. 근데 거기 농공단지까지 하면 70%까지 허용된다. 이건 요약집 34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자, 5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 이것은 시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은 누구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국장이 결정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걸 고르라 이겁니다. 그럼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의 개발제한구역 누가 정하죠? 국장이 합니다. 그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고 국장은 지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이죠. 입지규제 최수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 이거는 작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이다. 다만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군수는 제외. 이렇게 부칙에 이 입지규제 최수구역에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질 때,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부칙에다가 그렇게 명시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쳐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아직은 돼 있지만 그건 게을러 빠져서 아직 안 고쳐놓은 겁니다. 국토교통부장을 쓰지 말고 결정권자라고 썼어야 됩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누구라 그랬죠?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뺀다, 제외라고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국장. 그럼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국가에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그것도 국장.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났던 거죠.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장이 입안한 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1번 개발제한구역 국장,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이 결정한다.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은 도시자연공구역 지정은 시도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따라서 그 결정권자가 다른 건 2번하고 3번이 다른 겁니다. 1번, 4번, 5번은 국장으로서 동일하고 2번과 3번은 2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사, 대도시장. 3번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 4번, 5번은 동일하고 2번과 3번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2번만 정답이 아니라 3번도 정답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부칙에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 출제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부칙에서 경고 규정을 놨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별도로 다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의제기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한 문제가 걸린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53번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 관한 거죠. 도시정 안에서는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게 있었죠. 따라서 무슨 지역? 도시지역은 원칙은 1만 이상, 공업지역만 3만 이상 했으니까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만, 3만, 1만, 1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5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이것도 아까 53번은 요약집 83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고 54번은 요약집 9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지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는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한 걸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답 2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옳은 정답입니다. 자, 5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이건 요약집 93페이지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그건 3페이지인 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내용을 다루지 않죠. 이건 전 강의를 할 때 중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법에 더 무슨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거나 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런 걸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법률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도 똑같은 그런 걸 있으면 동일한 걸 다시 인가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때 관련된 행정위원회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는 그런 협의만 거치도 따로 인가받지 않아도 인가받은 거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따로 협의한 때는 해당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이게 정답인데 상당히 만만치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이거는 어렵지 않죠. 요약집 92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약간 의미했죠. 5번이 정답인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권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몇 인 이상인 거죠? 50인 이상인 경우는 그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50인 이상 그랬는데 여기 몇이랬죠? 100인인 조합했으니까 50인 이상 속에는 100인이 포함되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약간 응용해서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정답은 5번. 57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이거는요. 정답이 5번인데 이 5번은 우리 책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자, 올해 시험 문제 특성 중에 하나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정답으로 내지 않고 그냥 지문 중에 하나로 내요. 워낙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근데 올해는 시행규칙에 있는 게 정답이 3문제나 냈습니다. 그런 출제원들을 용서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여러분들이 시행규칙까지 다 외우라고? 날 새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맛백으로다가 지문 중에 하나로 넣어놓고 정답으로 처리는 보통 안 하는데 올해는 시행규칙에 있는 게 정답이 3문제나 났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죠. 그래서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랍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저도 이까지는 안 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틀렸다?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에서 신청자를 빼야 된답니다. 그럼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오칠합니다. 설령 책에 써놨다 해도 찾기 쉽지 않은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다만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생소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정답일까요? 하고 손이 걸리가면 감각이 살아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어렵지 않다면 정답은 5번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58번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이것도 시행규칙에 있는 게 정답으로 났습니다. 1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매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야. 매입하는 의무가 있는 줄 알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중도상환 할 수 있다. 그게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이제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거는 요약집 117페이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약집 1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인데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강의할 때도 몇 번 강조했는데 문제를 읽을 때 누구는 이라는 주체가 먼저 나오고 어쩌쩌쩌쩌 이렇게 내용하면 이 주체는 맞는 거로 다 간주해버리고 나머지 지문에서만 틀린 걸 찾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다고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지문, 2번 지문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누구일까요?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권자겠죠. 그럼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원래는 관할구의 장들인데 시골 지역의 대빵은 수립하지 않는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그래서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요자들만 수립하고 군수는 수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자들이 수립권자지 거기에 국토교통부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자는 틀렸는데 그 앞에 있는 국토교통부자가 틀렸다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심할 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괄원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박스 문제가 출제됐죠. 근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해서 조합 설립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때는 얼마큼의 통계가 필요하죠? 그때는 3.1절 날. 기억납니까? 3.1절.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는 3.1이라는 통계가 있죠.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동의. 3.1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는 4분의 3이 들어가고 니은에는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럼 4분의 3, 2분의 1 찾고 또 하나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럼 정관도 조합 설립 인가받았잖아. 그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 인가받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죠? 3분의 2상의 통계가 필요하다는 게 요약집 132페이지에 그 박스 속 내용 바로 밑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32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그건 3분의 2. 따라서 4분의 3,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은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 자,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또 뭐 되죠? 당연히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이건 신고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다시 변경 인가받아라. 인가받을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아닌 인가받으라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인가받는 거죠. 경미한 변경은 신고, 중요한 변경은 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 4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자, 이걸 잘못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게 경미한 겁니까? 중대한 겁니까? 중대한 거죠. 그건 다시 인가받으라.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런 건 우리 사실 요약집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건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건 다시 인가받으라는 얘기고 그건 중요한 사항이겠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쭉 읽으면서 감으로 그렇게 때려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은 그때는 경미한병이지만 그런 착오 같은 거나 단순한 그런 계산착오 같은 거로 인해서 누락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중요한 거죠. 그때는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62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요약집 127페이지 가장 기본 정리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세 가지 나오죠. 그중에 니은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거는 재건축사업에 있었죠. 따라서 그것만 틀리고 기역, 디귿은 맞는 문장이니까 정답은 3번. 자, 63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거는 요약집에는 안 들어있어요. 기본서 351페이지 중간에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아직 요약집까지는 아직 안 집어넣었던 건데 올해 정답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4번이 났는데 그건 여러분들 요약집에 없던 내용이다. 그냥 그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64번 전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뭐라죠? 공동이용시설. 내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난다 그랬었죠. 근데 유치원,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1번 유치원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시험 문제 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라고는. 왜냐하면 이건 요약집 1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다? 유치원은 없습니다. 요새 유치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뭐 이건 낸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유치원은 학교시설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유치원은 학교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시설에 유치원이 빠진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타가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면 유치원도 똑같이 공동시설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공동시설에서 빠졌다고 이걸 유치원을 시험 문제로 내버리면 여러분들 거의 다 함정에 걸려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날 걸 알면서도 날강도 맞는 이런 기분이 드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유치원이 정답으로 나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분명히 정비 기반 시설이 시험 문제 날이라 생각했지 여기 외선 타가소 어린이집과 비슷한 유치원을 정답으로 내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정답은 1번입니다. 65번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비법 다음에 주택법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 보면 정비법 다음에 건축법으로 하는데 시험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나죠. 자, 주택법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기본적인 문제죠. 3층에 다가구도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공간은 단독주택의 건축법에서는 속하지만 우리 어디에서는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4층에 다세대도 주택에 들어가죠. 근데 3층에 기숙사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주택이지만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빠지죠. 또 7층의 오피스텔, 당연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따라서 공간, 기숙사, 오피스텔, 니은, 리을, 미음. 정답 4번. 이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66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났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시험 문제 현재 시사성이 넣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랬었죠. 자, 이게 시험 문제 났습니다. 요약집 251페이지에 보시면 정답이 5번이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을 받은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67번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요약집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은 요약집 251페이지고 67번은 요약집 240페이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거는 민법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림까지 쫙 그려가면서 우리 그림 공법에도 자세히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했던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복리서를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이게 맞는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은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하는데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업계획 신청이거든요. 그럼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그걸 누가 사갈 거냐? 누가 가져가죠? 원래는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등이 뭐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우선인수권은 누구한테 했더냐? 시도사가 우선인수권이 있고 시도사가 가져면 시장군수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사업 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안 써놨습니다. 어디에 있더냐? 요약집 146페이지에 보시면 정비법에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이 있습니다. 거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치해서 풀었으면 아 시도사가 먼저 우선 인수권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있다라는 걸 유치했다면 요약집 146페이지 있는 걸 유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이거는 우리 요약집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69번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이거는 요약집 234페이지에 나오는데 정답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자,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가 반드시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참 싸가지 없는 문제 가지고 또 출제하는 거 이것도 싸가지 없습니다. 하여튼 3번은 정답이다라고만 기억하시죠. 근데 모르는 지문 같은 게 여러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거 처음 보는 지문이 있는데 이러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자, 70번 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자, 이건 정답이 3번인데 이건 요약집에 안 써놨어요. 이건 요약집 136페이지 정비법에서 총회에서 의결 정수수가 있는데 그때 출석 정수수가 있어요. 출석할 때 보통은 10% 이상의 조합원이 출석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100분의 20 이상,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라는 게 정비법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거랑 유추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1번.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이거는 요약집 216페이지인데 정답은 2번이거든요.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인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로 친단다. 그때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하고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르면 된다. 이게 국민주택이죠.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얼마로 지었다? 80제곱미터로 지었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죠. 어떤 약간씩 문제들이 거기는 다 응용한 문제로 냈어요. 그것도 응용 문제다. 그 다음에 72번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예,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건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아닌 것 중에서는 바다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뭐로 쓴단다? 판문종, 여관종도 올린다. 그래서 판문종도 올리고 여관종도 올린다.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2번에 판, 3번에 여, 4번에 종, 5번에 총. 그래서 종교시설, 중시설, 판문종, 여관종 다 들어가죠. 그럼 판자 안 들어가는 게 몇 번이야? 아니, 판문종, 여관종에 글씨가 없는 거 1번 관광휴게시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건 머리자만 갖고 외우는 방법 풀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머리자만 외워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또 73번 문제는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2층 연이 높13 처구 기기십 중국 특단공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특단공, 단독주택 들어가죠? 또 공동주택은 5번이 다세주택이 공동주택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꼭 공동주택하고 내지 않고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다세주택 이렇게 냈죠. 그럼 틀린 게 뭘까?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주 건축물. 그럼 2층 연이 나가는데 목구주 건축물은 2층이 아니라 몇 층 이상이죠? 3층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목구주 건축물은 2층이 아니라 3층 이상부터인데 2층이라 했으니까 이건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응용해서 냈죠. 요약집 19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74번.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책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 썼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에 대단히 많은데 이 파트는 보지 말라 했죠. 구조, 설비, 재료 등에 관한 내용.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못 외운다. 그냥 나오면 그런 거 찍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4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찍는 문제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정답은 5번인데 세대수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부터랍니다.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다. 자, 75번.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에 허가한다. 그래서 건축법 설명서 옳은 것. 그럼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핵심 뭐더냐? 우리 뭐 할 때 상위 시설구로 용도 변경하는 건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구로 용도 변경하는 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하는 게 있었어? 어디에서? 네, 자동차를 어디에서 뭐다 싣고 저쪽 쭉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 길게 쭉 외우는 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었죠. 바로 그거에 관련된 문제죠. 따라서 병원 하면 무슨 시설이다?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서점 하면 뭐죠? 이중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럼 의료시설은 위에 있고 이중근린시설은 밑에 있습니다.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건 뭐죠? 신고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간단한 2번이 정답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정답은 풀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내용들 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 건지 뭘 묻는 건지 여러분들이 대단히 혼동이 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바다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그거 틀린 거. 아까 75번 문제는 유약지 171페이지에 들어있고 76번 문제는 유약지 197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답 3번. 필루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는데 산입한다 했었죠. 자, 필루티 구조로 만들었고 그걸 뭐로 쓰죠? 그걸 통행의 전용으로 쓴다. 주택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통로로 쓴단다. 자동차가 다니는 통로로 쓴단다. 그다음에 주차에 전용한단다. 공동주택을 갖다 필루티 구조로 만들었다면 그 필루티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약집 19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77번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유약집 21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시험 문제가 안 내다가 올해 났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있었죠.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해서 그 조폭 수배자 명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유약지 211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재밌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신칠이가 뭐죠? 신참으로서 77 맞은 놈. 그죠? 그 다음에 건팔이, 건달로서 88한 놈. 근데 용구, 이거 용구, 용변 보고 불인내 나는 놈. 용구, 똥 쌌잖아. 용변 보고 불인내 나는 놈. 그죠? 허백이,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놈. 허백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놈. 이게 다 조폭 수배자 명단이다. 해봤었잖아. 간단합니다. 그럼 용적률, 용구 90%죠. 건폐율, 건팔이 80%. 그 다음에 신칠이 신고하지 않았다 70%, 허가받지 않았다 그건 허백이 100이니까 그럼 90, 80, 70배. 높은 순서라면 190, 80, 70 떨어지면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78번.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유약지 179페이지에 건축법상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행위죠. 그중에 정답은 1번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을 뭐했다? 증설했다. 자, 우리 대수선 중에서 신고만으로다 이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대수선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내기, 보지, 방주 6개 수선에 해당하는 것만 그 대수선은 신고사항이지 증설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그건 허가사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것도 응용한 문제로 낸 겁니다. 자, 79번.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거. 위탁 경영에 대해서는 유약집에서는 안 써놨어. 핵심 문제 100선 지문 100선 그 이론 강의할 때 거기는 집어넣었는데 기본선은 당연히 들어있고 유약집에서는 안 써놨던 건데 그중에 정답은 5번입니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위탁경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2개월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때는 위탁경을 할 수 있죠. 또 80번 농지전용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정답은 1번인데 이거는 농지법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농지법을 공부하는데 그 두 문제 맞추려고 누가 시행규칙까지 다 공부합니까? 머리 돌아버리라고. 근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마지막 문제는 그 시행규칙에서 출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공법 제29회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로서 마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합격 연구를 같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리지만 혹시 시험에 올해도 또 블루의 눈물을 삼키는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올해 한 번에서 떨어진 분만 또 계신 것도 아니고 2년, 3년 했는데 올해는 붙을 줄 알고 했는데 그래도 떨어진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시 몸을 추스려서 이걸 다시 도전하든 아니면 다른 인생을 하든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그거로 만족인 것이고 나머지 결과는 겸하게 받아들인 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길을 다시 가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 씩씩하게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힘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신다면 얄팍한 거 갖고선 어떻게 100페이지 표시 어떻게 요약지 간단하게 정리된 거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우직하고 공 같아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270페이지 정도는 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래도 30개 가까운 이런 문제는 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게 더 낫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라이브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